그 남자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한그룹의 사라진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 혼인 서약이 시작되기 직전 예식장 뒤편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수동의 작은 갤러리를 빌려 꾸민 결혼식장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하객이라 부를 사람도 많지 않았다. 흰 천을 덮은 긴 테이블, 직접 만든 나무 의자 20개, 들꽃 몇 송이, 그리고 강도윤이 밤새 깎아 만든 작은 원목 반지가 전부였다. 한설인의 이모는 입꼬리를 비틀며 내가 뭐랬니? 목수랑 결혼하면 이런 꼴 난다고 했지라고 속삭였고 사촌 언니 채유는 들으라는 듯 그래도 결혼식에 변호사까지 오네. 빚 독촉하러 온 건가라며 웃었다. 설인의 계부는 얼굴을 굳히고 한설인,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냐고 낮게 물었다.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도윤의 손이 아주 짧게 떨렸기 때문이다. 도윤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설인은 그의 손등 위로 파랗게 선 핏줄을 보았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다시 말했다. 저는 서한그룹 법무팀의 윤현석입니다. 강도윤 씨, 아니 강희준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설인의 손을 놓았다. 그것이 설인에게는 어떤 폭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예식 진행자가 당황해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예식장 안의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커졌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서한그룹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서한은 서울에서 호텔, 건설, 유통을 쥔 오래된 재벌가였다. 그런 이름이 이 초라한 결혼식장에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 설인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딸에게 네가 끝내 이런 남자를 고르면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도윤 씨,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니요. 설명해봐요. 설인이 겨우 입을 열자 도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가구 만드는 사람이고 오늘은 결혼하러 온 사람입니다. 윤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련님께서 부정하셔도 혈통 기록과 오래된 보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이미 서한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그제야 날카롭게 변했다. 누가 보냈습니까? 강민재입니까? 아니면 그 집 노인입니까? 설이는 숨을 삼켰다. 그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설인이 도윤을 처음 만난 것은 6달 전 아버지가 남긴 낡은 목공소에서였다. 그 목공소는 재개발 구역 끝에 버려지다시피 남아 있었고 설이는 계부의 빚 때문에 그곳마저 팔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도윤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찾아온 날 오래된 작업대 위에 손을 얹고 한참 침묵하다가 이 나무는 쉽게 버릴 물건이 아닙니다. 오래 버틴 나무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거든요. 라고 말했다. 설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비싼 옷도 번듯한 차도 없었다. 매일 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손끝에는 작은 상처가 많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목수라고 불렀지만 설인에게 그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족들이 그녀에게 정량 맞선을 강요하고 실패한 거래처럼 그녀의 인생을 재단할 때 도윤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설이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서툴렀고 도피라 부르기에는 너무 따뜻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의 눈앞에 서한그룹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설이는 자신이 결혼하려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윤 변호사는 품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서한그룹의 현재 로고가 아닌 훨씬 오래된 문양이 찍혀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서리는 그 문양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도윤이 직접 깎아준 나무 반지 안쪽에도 비슷한 선이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감싸 쥐자 윤 변호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반지 도련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서린을 향해 예의를 갖춘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급했다. 한서린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한 쪽에서는 강도윤 씨를 가짜로 몰 준비를 끝냈습니다. 서린의 어머니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가짜라니요. 그럼 진짜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조금 전까지 부끄럽다며 딸의 손을 놓던 여자가 어느새 앞으로 다가왔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쓰게 웃을 뻔했다. 사람의 태도는 돈 냄새보다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서린을 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예식장 안에서 가장 선명했다. 도윤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을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당신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강희준이 누구예요?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린의 사촌 언니 채윤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서린아, 너 진짜 대단하다. 목수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재벌 상속자면 인생 역전이네. 아니면 사기 결혼이고. 계부는 즉시 채윤을 밀치며 도윤 앞으로 나섰다. 강서방, 아니 강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서린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하시죠. 가족끼리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면 됩니다. 서린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그녀의 결혼을 실패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팔리지 않은 주식을 움켜쥐듯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도윤은 계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린 씨를 거래처럼 부르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는 그녀를 보호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지키려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겼을까? 예식장 한쪽 벽에는 서린의 아버지가 생전에 만든 작은 혼례상이 놓여 있었다. 흰 꽃과 촛대 아래 진한 호두나무 결이 조용히 빛났다. 서린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목공소를 떠올렸다. 계부는 그 목공소를 낡은 창고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도윤만은 달랐다. 그는 그 혼례상을 보자마자 오래 손을 떼지 못했고 결혼식에 꼭 가져가자고 말했다. 그때 서린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알아본 것인지도 몰랐다. 윤 변호사도 그 혼례상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나무 옆면에 작은 흠집을 살폈다. 이건 한목 공방의 숨김짜임입니다. 이 기술은 오래전 서안가 별채 가구를 맡았던 장인들만 썼습니다. 도윤이 낮게 경고했다. 그 손 떼십시오. 윤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도련님, 저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지시면 강민재 전무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사기꾼이 됩니다. 서린은 강민재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누군가 이 결혼식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 도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때
예식장 밖에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오려 했다. 윤 변호사의 얼굴이 급히 굳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설인 앞을 막았다. 그 짧은 움직임은 너무 익숙했다. 그는 언제나 위험 앞에서 먼저 몸을 세웠다. 하지만 설이는 그의 등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팔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저는 오늘 결혼하러 왔어요. 누군가의 상속 분쟁에 끌려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휴대전화 내려놓으세요. 제 결혼식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하객 몇 명이 민망한 듯 휴대전화를 내렸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설이나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금은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야. 설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차갑게 대답했다. 제 인생은 아까부터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말한 순간에도, 이 사람이 손을 놓은 순간에도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에게 가장 아픈 말이었음을 설인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 윤 변호사는 설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설인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도윤 씨를 지키려면 지금 이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누군가에게 미끼가 됐습니다. 설이는 웃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서한그룹의 차기 승계자로 거론되는 강민재 전무입니다. 그는 강도윤 씨가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은 모든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이름을 이 사람 앞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도련님이 숨는 동안 저분도 함께 다칩니다. 윤 변호사의 말은 날카로웠고 도윤은 반박하지 못했다. 설이는 그 침묵에서 답을 보았다. 그녀는 도윤에게 한 발 다가갔다. 당신이 정말 강희준인지 아니면 강도윤인지 지금 당장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만 말해요. 나와 결혼하려던 이유도 거짓이었어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에게만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입술이 파랗게 식었다.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했다는 뜻이네요.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조용히 원목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 문양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집의 표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모양만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아버지는 제가 누구였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진짜 이름을 찾게 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수가 됐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만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이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틈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상속자인 줄 알고 숨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이해하는 것과 속임을 용서하는 것은 달랐다. 설이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뺐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멈출게요. 예식장 안이 다시 술렁였다. 계부가 급히 설이나 미쳤니? 지금 멈추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지만 설이는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도윤에게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지키고 싶었다면 내게 선택할 권리도 줬어야 해요. 도윤의 눈빛이 무너졌다. 그 순간 윤 변호사가 다시 혼례상 쪽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상 안에 어쩌면 도련님을 살릴 마지막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이는 멈춰 섰다. 혼례상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은 단순한 추측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설인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다.
낡은 나무는 버리지 마라. 언젠가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 열어라. 그때 그녀는 아버지가 목공소를 지키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윤 변호사의 시선, 도윤의 흔들리는 얼굴, 반지 안쪽 문양,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팔지 못하게 했던 혼례상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리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혼례상 앞으로 다가갔다. 도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더 숨길 게 있으면 지금 말해요. 이 상이 당신과 관련 있는 거라면 내 아버지도 이 일에 관련 있었다는 뜻이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이 되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뜨고 아버지가 남긴 나무결 위에 손을 얹었다. 결혼식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서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리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흰 웨딩드레스 자락이 성수동 좁은 골목의 먼지를 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붙잡지도 못한 채 수군거렸다. 어머니가 한서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가 지금 뭘 버리고 가는지 알아라고 소리쳤지만 서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끄럽다 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녀의 선택을 집안의 기회처럼 부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도윤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조용했지만 오늘의 침묵은 서린에게 칼처럼 느껴졌다. 따라오지 마요라고 그녀가 낮게 말하자 도윤은 멈추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 드레스 입고 혼자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서리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내게 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나는 원래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또다시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 서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의 목공소 주소를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신부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진실을 모른 채 결혼식장 한가운데 세워졌던 사람일 뿐이었다. 목공소는 늦은 오후의 빛 속에서 더 낡아 보였다. 간판의 글자는 반쯤 벗겨졌고 창문 안쪽에는 오래된 톱밥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다. 서리는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문을 열었다. 오래 잠긴 경첩이 낮게 울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의 등을 가장 많이 보았던 장소였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세상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무 앞에서는 누구보다 정확했다. 그는 늘 좋은 나무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을 따라 단단해진다고 했다. 서리는 그 말을 좋아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그녀는 결을 드러내는 대신 더 조용히 숨었다. 오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다. 도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수십 개였지만 묻는 순간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그가 먼저 손을 놓았다. 서리는 작업대 앞에 주저앉아 손가락의 원목 반지를 바라보았다. 안쪽에 새겨진 낯선 문양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지를 빼려다가 멈췄다. 미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그가 이 작은 반지를 만들며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목공소 문 밖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서리는 도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사촌 언니 채윤이었다.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분노는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에는 계산이 움직였다. 설이나 일단 집으로 가자. 이런 곳에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남편이 정말 서한 쪽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해. 설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라뇨. 엄마는 오늘 내 결혼식에 축의금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채윤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너 혼자 잘나서 그런 남자 만난 줄 알아. 집안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그나마 결혼식이라도 한 거야. 계부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도윤에게 연락해. 그 사람이 진짜 상속자면 서한과 연결될 길이 열린 거고 가짜라면 빨리 끊어야 해. 우리 이름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어. 서리는 그 말에서 한 번 더 무너졌다. 그들에게 그녀는 딸도 조카도 아니었다. 손해를 막거나 이익을 끌어올리는 서류 같은 존재였다. 제 결혼은 투자 계약이 아니에요. 라고 서린이 말하자 계부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그 남자가 널 속인 건데도 아직 편드는 거냐.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편드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의로운 보호자처럼 구는 꼴을 믿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때 도윤이 목공소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예식장에서 입었던 짙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채윤의 눈빛이 먼저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가난한 목수라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불확실한 재벌가의 피를 가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도 한 걸음 다가서며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도윤 씨, 오늘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서린이가 어려서 감정적으로 굴어도 이해해 주세요. 도윤은 그들을 지나쳐 서린만 바라보았다. 잠깐 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부가 끼어들었다. 그 전에 우리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서한그룹과 어떤 관계인지, 결혼 후 서린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상속권이 인정되면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한서린 씨는 누구의 지분도 아닙니다. 계부가 불쾌하게 웃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네. 그런데 결혼은 개인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재벌가 문제라면 더더욱.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낮게 말했다. 저는 아직 그 집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당신들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목공소 안이 조용해졌다. 그 말은 서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족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선언이었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척 얼굴을 굳혔다. 서린아, 들었지? 저 남자는 벌써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네가 저런 사람 믿고 살 수 있겠니? 서린은 피곤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오늘 나를 제일 먼저 무시한 건 엄마였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반박하지 못했다. 채윤이 대신 날카롭게 말했다. 너 진짜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이 상속자면 너는 그냥 운 좋게 붙은 여자고 가짜면 같이 끝나는 거야. 어느 쪽이든 네가 혼자 판단할 일 아니야.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선명해졌다. 평생 그녀가 들었던 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는 혼자 선택할 수 없다. 너는 혼자 책임질 수 없다. 너는 누군가에게 붙어야만 가치가 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가주세요. 이 목공소는 아버지가 내게 남긴 곳이고 오늘은 아무도 여기서 나를 대신 결정하지 못해요. 계부가 분노해 손을 들듯 움직였고 도윤이 즉시 서린 앞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린이 먼저 그의 팔을 잡아내렸다. 괜찮아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도윤은 그녀를 보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과 다른 침묵이 놓였다. 보호받는 침묵이 아니라 서린이 스스로 서는 침묵이었다. 가족들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간 뒤 목공소에는 톱밥 냄새와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다. 서린은 작업대 가장자리에 기대 서 있었고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면서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서린이 먼저 말했다. 강희준이라는 이름, 정말 당신 이름이에요?
도윤은 한참 후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조각뿐입니다. 큰 집, 차가운 손, 비 오는 밤, 그리고 누군가 제 입을 막고 울지 말라고 했던 기억. 서리는 숨을 멈추었다. 도윤은 계속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은 강태식이라는 목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까지 제게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한이라는 이름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목공소에 왔어요? 도윤은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강태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수첩에 이 목공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목공방의 마지막 혼례상을 찾으라고. 설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버지와 도윤의 양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다. 설이는 혼례상이 놓인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예식장에서 급히 옮겨온 탓에 흰천은 한쪽이 구겨져 있었고 촌농이 나무결 위에 조금 굳어 있었다. 도윤은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섰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 물건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도윤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했어요? 그 질문은 목공소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도윤은 즉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설이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차라리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주길 바랐다. 한참 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그 목공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무력함이 있었다. 당신이 목공소를 팔지 않으려고 버티는 걸 봤습니다. 가족에게 짓밟히면서도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찾는 진실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집까지 흔들릴까봐. 설이는 눈을 감았다. 그의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은 여전히 상처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혼례상을 열어보기로 했다. 정확히는 설인이 그렇게 결정했고 도윤은 그녀의 허락 없이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설이는 아버지가 쓰던 작은 공구함을 꺼냈다. 오래된 끌, 얇은 나무 망치, 손잡이가 다른 송곳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작업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지만 직접 숨김짜임을 풀어본 적은 없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다. 이런 짜임은 억지로 열면 부서집니다. 결을 따라 압력을 줘야 합니다. 만든 사람이 10사람을 정해둔 것처럼. 설이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언젠가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 열어라. 그녀는 혼례상 아래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매끄러운 면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결이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의 것이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지만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설인이 말했다. 받아요. 더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도윤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혼식은 잘 끝났나? 도윤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죽은 사촌 동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도윤의 손이 단단히 굳었다. 설이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지 못했지만 이름은 알 수 있었다. 강민재. 전화 너머의 남자는 웃고 있었다. 윤 변호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더군.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기억도 없고 법적 기록도 없고 네 옆에 신부는 네가 접근한 목공소 주인의 딸일 뿐이지. 그 여자도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순수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서리는 통화를 듣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린 씨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돌아오지 마. 서한 이름 근처에도 오지 마. 네가 계속 움직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숨겼던 것까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목공소 안에 긴 정적이 떨어졌다. 도윤은 서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서린은 이미 혼례상 아래 숨은 결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방금 그 사람이 먼저 찾겠다고 했죠. 그럼 여기 뭔가 있다는 뜻이네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서린의 손끝이 작은 틈을 눌렀고 오래 닫혀 있던 나무가 낮은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밀려 나왔다. 작은 서랍처럼 보이는 공간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붉은 천 조각이 보였다. 서리는 숨을 삼켰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멈췄다. 방금 전 약속 때문이었다. 서리는 그가 멈춘 것을 보았다. 그 작은 멈춤이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적어도 이제 그녀의 선택을 빼앗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더 밀었다. 안에는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물건,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돌아오면 혼자 보내지 마라. 그녀는 그 문장을 한 번, 두 번 읽었다. 아이, 돌아오면 혼자 보내지 마라.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서리는 붉은 천을 풀었다. 안쪽에는 오래된 나무 손목 장식 하나와 희미하게 다른 금속 도장이 들어 있었다. 도장 밑면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한.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자신의 결혼식은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 누군가가 숨겨둔 문이 하필 오늘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목공소 바닥에서 잠에서 깼다. 웨딩드레스는 한쪽 의자에 걸려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걸친 채 작업대 옆에 기대 있었다. 밤새 열어둔 혼례상 서랍에서는 오래된 나무 손목 장식과 금속 도장이 희미한 빛을 받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끝까지 눕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편히 잠들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한 손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 가까이에 두고 다른 손은 서린에게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를 미워해야 하는데 그가 밤새 그녀를 등지지 못했다는 사실도 보였다. 그때 휴대전화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서한그룹 상속자 사칭 의혹, 성수동 목수, 재벌가 잃어버린 아들 행세, 결혼식장에 나타난 법무팀, 내부 분쟁으로 번지나 서리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강민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도윤에게 가짜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다. 도윤도 알림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기사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웠다. 그러나 서리는 그의 무표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버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에요? 서린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재 전무가 흘린 겁니다.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서한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접근했다는 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서리는 기사를 더 내려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문장을 발행리회돈 1원 이외 결혼 상대는 재개발 지역 목공소 소유주의 딸로 확인됐다. 그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어제까지 아무도 관심 없던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기사 속 배경이 되어 있었다. 나는 왜 들어가 있어요?
당신 문제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서리는 스스로도 놀랐다. 상처가 먼저 말을 밀어낸 것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떠나야 합니다. 서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또 내 대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싸움은 오래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강태식 아버지도 아마 당신 아버지도. 도윤은 금속 도장을 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서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끌어들였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혼자 고귀하게 사라지는 척하지 마요. 윤현석 변호사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목공소에 도착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옷차림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장을 본 그는 오래 숨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서한가의 옛 인감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법적 효력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물건이 진짜라면 도련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서리는 그의 말투에서 망설임을 들었다. 어렵다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윤 변호사는 솔직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혈연 확인은 별도로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도장이 왜 한목 공방에 있었는지 설명할 기록입니다. 강민재 전무 쪽에서는 이미 도윤 씨가 오래전부터 상속 분쟁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윤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처리된 아이의 시신 확인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끝났고 당시 별채 가구 납품 명단에 강태식 씨와 한목 공방 이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간 겁니다. 서리는 그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끼어들었다. 그럼 당신도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숨겼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또 한 번 진실보다 무거웠다. 그날 오후 서린의 가족은 다시 목공소에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붙인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문서 사진을 보내왔다.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가능성 검토 요청서. 어머니의 메시지는 짧았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와라. 네가 저 남자의 거짓말에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채유는 더 노골적이었다. 너 혼자 의리 지키다 같이 사기꾼 되는 거야. 내 아버지 목공소까지 털리기 전에 정신 차려. 서리는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분노보다 더 깊은 피로가 밀려왔다. 가족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름이 기사에 오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윤은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들이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늘 그랬어요. 서리는 건조하게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유가 바뀌었을 뿐이죠. 전에는 내가 가난한 남자를 선택해서 부끄럽다고 했고, 지금은 내가 가짜 상속자를 선택해서 위험하다고 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리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목공소의 열쇠를 가진 여자였는지, 아니면 정말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그 질문을 꺼내면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저녁 무렵 서한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윤 변호사는 참석해야 한다며 도윤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강민재 전무 쪽에서 공식 입장을 먼저 굳힐 겁니다. 도윤 씨를 정체불명의 사칭자로 규정하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린을 보았다. 그 시선에는 부탁도 사과도 이별도 섞여 있었다. 저는 갑니다. 하지만 서린 씨는 여기 계십시오. 서린은 즉시 대답했다. 싫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당신이 가면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기사에 내 이름이 나왔어요. 이미 아버지 목공소가 언급됐어요. 당신이 나를 두고 가면 그들이 나를 덜 공격할 것 같아요? 도윤은 말을 잃었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린 씨, 지금은 증거를 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나서기엔 위험합니다. 서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위험한 일은 늘 남자들이 결정하고 여자들은 안전하라는 이름으로 뒤에 남겨지죠. 그런데 뒤에 남겨진 사람도 다칩니다. 그녀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깊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오늘은 안 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제발이라는 말이 너무 낮고 간절해서 서리는 더 화를 낼 수 없었다. 도윤이 윤 변호사와 떠난 뒤 목공소는 갑자기 넓고 차가워졌다. 서리는 홀레상 앞에 앉아 작은 손목 장식을 다시 살폈다. 매끈하게 다른 나무 안쪽에는 희미한 흠집이 있었다. 처음에는 상처처럼 보였지만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글자처럼 보였다. 준, 단 한 글자였다. 강희준의 준일까. 서리는 손목 장식을 손에 쥔 채 오래 멈춰 있었다. 그러다 문득 도윤의 왼쪽 손목을 떠올렸다. 그는 늘 시계나 소매로 손목 안쪽을 가렸다. 결혼식 준비를 하며 반지를 만들 때 한 번 그의 소매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자국이 있었다. 얇은 나무가 오래 눌렀던 듯한 둥근 흔적. 서리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이의 몸에 남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급히 아버지의 공구함을 뒤졌다. 오래된 천아래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대부분은 납품 날짜와 목재 종류였지만 마지막 장에는 다른 필체로 보이는 문장이 끼워져 있었다. 아이는 이름을 잃어도 결은 남는다. 서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버지가 단순히 물건을 숨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목공소 문이 열리고 채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계부 쪽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함께였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등 뒤로 숨겼다. 채윤은 눈치 빠르게 그 움직임을 보았다. 뭐 숨겨? 나가.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다. 채윤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너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네.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낡은 목공소 때문에 우리 집까지 망하게 생겼어. 기자들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 거래처에서도 묻고 난리야. 서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결혼은 너희랑 상관없다고 했잖아. 채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상관없지 않게 만든 건 너야. 네가 가난한 척하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우겼고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인지 상속자인지 모를 폭탄이었잖아. 그녀는 홀레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안에 뭐가 있어? 기사 보니까 서한 옛 물건 어쩌고 나오던데. 네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우리한테 넘겨. 변호사가 정리해 줄 거야. 서리는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가족들은 그녀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에 증거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채윤은 한 걸음 다가와 서린의 팔을 잡았다. 착한 척 그만해. 너 혼자 정의로운 척 해봐야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그 남자도 결국 너를 이용했잖아. 처음부터 이 목공소 때문에 접근했다며. 그 말은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다. 서린의 손에 힘이 풀릴 뻔했다. 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너는 항상 그래. 누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진심이라고 믿고 그러다 버림받으면 혼자 상처받은 척하지. 이번에도 똑같아. 너는 그 사람 아내가 아니라 열쇠였어.
서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채윤의 손을 힘껏 떼어냈다. 그래, 열쇠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열쇠는 문을 여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 너희가 팔아넘길 물건이 아니고. 중년 남자가 홀레상 쪽으로 다가가자 서리는 작업대 위에 나무망치를 집어들었다. 한 발만 더 오면 신고할 거예요. 여기는 내 소유고 당신들은 허락 없이 들어왔어요. 채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평생 고분고분하던 서린이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잠시 뒤 채유는 이를 악물고 물러났다. 후회할 거야. 네가 지킨 진실이 결국 너를 버릴 테니까.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말은 오래 목공소 안에 남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리는 한참 망설이다 받았다. 수화기 너머는 시끄러웠다. 낮은 남자들의 목소리, 엘리베이터 알림음, 멀리서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린 씨, 괜찮습니까? 서리는 대답 대신 물었다. 당신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음을 드러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이 사회에서 제 접근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내일 오전 서한이 입장을 낼 겁니다. 저는 한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다. 또 떠나겠다는 말이네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 말 이제 제일 싫어요. 도윤은 숨을 삼켰다. 미안합니다. 서리는 손목 장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왼쪽 손목에 자국이 있죠. 이 나무 손목 장식 때문이에요.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멈췄다. 도윤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리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것은 증거였다. 동시에 그가 정말 잃어버린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장 잔인한 확인이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리는 혼자 남아 아버지의 수첩을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몇 장은 일부러 찢긴 듯 비어 있었지만 책등 안쪽에 아주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송곳 끝으로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다. 종이에는 오래전 찍힌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손목에는 방금 서린이 꺼낸 것과 같은 나무 손목 장식이 채워져 있었다. 사진의 절반은 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지만 아이의 눈매만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도윤과 닮아 있었다. 아니, 도윤이었다. 서리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떨리듯 적혀 있었. 강태식이 아이를 데려간 밤 서한 별채에는 이미 죽은 아이의 이름표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 그 순간 목공소 밖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사진과 수첩을 품에 안고 불을 껐다. 창문 너머 검은 차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다. 진실은 도윤만의 과거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가 숨거나 열어야 할 문이 되었다. 서리는 새벽까지 목공소 불을 끄지 않았다. 창밖에 멈춰있던 검은 차는 한참 뒤 사라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가 또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말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대신 아버지의 수첩, 작은 사진, 나무 손목 장식, 금속 도장을 낡은 천에 싸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홀레상은 너무 무거워 혼자 옮기기 어려웠지만 서리는 주변 이웃에게
짧게 도움을 청했다. 어릴 때부터 목공소를 봐온 철물점 주인은 이유를 묻지 않고 작은 화물차를 빌려주었다. 그는 홀레상을 싣는 동안 낮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이 상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지. 드디어 갈 대로 가는 모양이구나. 서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신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열게요. 서한그룹 본사는 강남의 유리 건물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리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실감했다. 대리석 바닥에는 그녀의 낡은 구두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울렸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화물차에서 내려진 홀레상을 보며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곧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무팀 윤현석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강민재 전무에게도 전하세요. 한목공방 홀레상이 도착했다고요. 그 이름을 말하자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윤 변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뛰어나오듯 내려왔다. 그는 서린과 홀레상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굳었다. 한서린 씨,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서린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도윤 씨를 가짜로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진짜 질문을 하려고요. 윤 변호사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린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 글씨를 알아본 듯 했다. 오래전 자신이 찾고도 놓쳤던 문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안쪽의 시선은 서린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낯선 여자, 목공소 주인의 딸, 결혼식장에서 이름이 언급된 불편한 변수, 그 정도였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강민재는 예상보다 젊고 단정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홀레상까지 끌고 옵니까? 결혼식이 끝나지 않아서 이어서 하자는 겁니까? 몇몇 임원이 낮게 웃었다. 서리는 그 웃음을 흘려보냈다. 회의실 한쪽에는 도윤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지나갔다. 왜 왔습니까?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서리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또 그 말이에요. 내가 올 곳인지 아닌지 이번에는 내가 정할게요. 도윤의 입술이 굳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목공소를 지키기 위해, 저 남자는 서한의 이름을 얻기 위해 서로를 이용한 겁니다. 서리는 민재를 똑바로 보았다. 이용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걸 보니 많이 해본 사람 같네요. 회의실에 웃음이 멈췄다. 민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아졌다. 한서린 씨, 당신이 가진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 하나로 상속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당신 부친이 어떤 불법적인 은닉에 관여했는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수첩을 펼쳤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 홀레상은 제 아버지 한기석이 만든 마지막 작품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아버지 혼자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숨김 짜임은 강태식이라는 목수의 방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열면 부서지고 만든 사람이 정해둔 결을 따라 눌러야 열립니다. 한 임원이 불쾌하게 말했다. 우리가 목공 수업을 들으러 모인 줄 압니까? 서리는 흔들리지 않고 홀레상 옆면을 손끝으로 짚었다. 이 짜임은 최근에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가 수축한 방향과 칠이 스며든 깊이가 다릅니다.
새로 파낸 흔적이라면 안쪽 결이 밝아야 하는데 이 안쪽도 바깥과 같은 시간만큼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물건은 어제 넣은 게 아닙니다. 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감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회의실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다. 도윤은 서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남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강태식이 죽은 뒤에는 더 그랬다. 자신이 곁에 둔 사람은 언젠가 다친다고, 그러니 먼저 멀어지는 것이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리는 그의 뒤에 숨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외면했던 진실 앞에 먼저 섰다. 민재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결국 그 물건들이 강도윤 씨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낡은 도장, 손목 장식, 사진 모두 조작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서린 씨는 강도윤 씨와 결혼하려던 사람입니다. 이해 관계자죠. 서린은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맞아요. 저는 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윤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를 위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불법 은닉자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사진 뒷면의 글씨를 윤 변호사에게 건넸다. 윤 변호사는 글씨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죽은 아이의 이름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민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았지만 서리는 놓치지 않았다. 강민재 전무님. 서리는 그의 흔들림을 향해 한 발 더 들어갔다. 어젯밤 저에게 사람을 보냈죠. 목공소 앞에 검은 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가족에게 혼인 취소를 권유하는 문서가 갔고요. 우연이라고 하실 건가요? 민재는 웃었다. 피해망상이 심하시군요. 재벌가 이름이 걸리면 누구나 신중해집니다. 당신 가족이 현명했던 것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서린의 계부와 채윤이 들어왔다. 서린은 잠깐 숨이 막혔다. 민재가 준비한 카드였다. 채윤은 일부러 떨리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서린이는 예전부터 아버지 목공소를 지키려고 무리했어요. 강도윤 씨가 접근한 뒤로는 이상한 말을 믿기 시작했고요. 저희 가족은 걱정돼서 온 겁니다. 계부는 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 혼례상 안에 물건이 언제 들어갔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서린이가 최근에 목공소에서 뭘 만지는 걸 봤습니다. 서린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아프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평생 그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오늘도 같은 일을 할 뿐이었다. 아버지 물건을 팔라고 했던 분들이 오늘은 아버지 이름을 걱정하네요. 참 늦은 효심이에요.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보셨습니까? 가족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강도윤 씨와 한서린 씨가 결혼식을 이용해 서한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도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나를 공격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 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아직도 주인공인 줄 아나 봐. 너는 존재 자체가 의혹이야. 죽었다던 아이가 갑자기 살아 돌아왔고, 하필 목공소 딸과 결혼하려 했고, 하필 그 목공소에서 증거가 나왔어. 이보다 더 좋은 사기 각본이 어디 있지. 도윤의 주먹이 굳었다. 그러나 서린이 그의 앞을 막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지켰다. 강민재 씨, 당신은 계속 같은 실수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자리를 얻기 위해 움직인다고 믿는 것.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리는 혼례상 아래 숨은 서랍을 완전히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얇은 나무판처럼 보였던 바닥을 손톱으로 두드렸다. 빈소리가 났다. 그녀는 아버지 공구함에서 가져온 작은 끌로 가장자리를 눌렀다. 딸깍.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 나무판 아래에는 작고 오래된 녹음 장치가 있었다.
먼지와 시간에 덮여 있었지만 윤 변호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테이블을 짚었다. 이건 20년 전 별채에서 쓰던 소형 기록 장치입니다. 당시 서한 내부 회의 기록용으로 일부 사용됐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들었다. 이게 작동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당신은 아는 것 같네요. 민재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그만하십시오. 불법 녹음물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재생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겁니다. 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리는 도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재생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서리는 조용히 물었다. 들을 수 있어요? 도윤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에게 선택을 맡겼다. 서리는 장치의 낡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다. 그러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를 데려가. 오늘 밤 이 집에서 그 아이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산산이 갈라졌다. 녹음 속 다른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이를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강태식, 네가 데리고 나가라. 한목 공방 쪽으로 옮기면 며칠은 숨길 수 있다. 이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준 도련님 손목에 나무 팔찌를 빼지 마. 훗날 살아 돌아오면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될 거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왼쪽 손목 아래 오래된 자국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작입니다. 이런 낡은 장치 하나로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윤 변호사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무님, 문제는 녹음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제가 별도로 보전 신청한 옛 별채 관리 기록에 강태식 씨와 한기석 씨가 같은 날 동시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최근 삭제하려 한 내부 접속자가 있습니다. 민재의 손끝이 떨렸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접속 권한은 전무님 비서실에서 나갔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 남자가 정말 그 아이인지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내가 뭘 했다는 겁니까? 나는 서한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죽은 이름 하나 때문에 회사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있었다. 서리는 그제야 그를 조금 이해했다. 그는 악해지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대체품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해가 면죄부는 아니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서한을 지킨 게 아닙니다. 당신 자리를 지킨 겁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모두가 내 이름을 부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이 집에서 매일 증명해야 했어. 죽은 네가 나보다 완벽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고통이 나를 지울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리는 그의 곁에 섰다. 이번에는 도윤이 그녀의 손을 먼저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회의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윤 변호사는 증거 보전과 내부 감사 절차를 요청했고 몇몇 임원은 급히 법무팀을 불렀다. 계부와 채유는 상황이 뒤집힌 것을 깨닫자 슬그머니 물러서려 했지만 서린이 그들을 불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말을 막으러 온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목공소도 제 결혼도 제 선택도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서리는 마음 어딘가가 비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을 끊어내는 일은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한 아픔이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도유는 그녀를 붙잡지 않은 채 멈춰 섰다. 오늘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리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 도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처음 목공소에 간 이유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 당신에게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서리는 오래 침묵했다. 당신이 강희준이든 강도윤이든 나는 거짓말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내듯 눈을 감았다. 복도 끝에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리는 손에 들린 나무 손목 장식을 도윤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 거예요. 하지만 혼례상은 아직 내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니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목 장식을 받았다. 그것을 만지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지친 숨을 내쉬었다. 자격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뢰는 다시 만들어야 해요. 나도 당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더 화가 나요. 도윤의 눈빛이 젖어들었다. 그는 아무 약속도 쉽게 하지 않았다. 돈으로 보상하겠다거나 이름을 되찾아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가 도망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다. 그때 윤 변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서한은 공식 발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강민재 전무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닫혀있던 서랍 하나는 분명히 열렸다. 서한그룹의 공식 발표는 다음 날 정오에 나왔다. 발표문은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20년 전 사망 처리된 강희준의 기록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관련 자료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하며 강도윤의 신원 확인 절차를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은 즉시 들끓었다. 어제까지 사칭 의혹을 쓰던 기사들은 하루 만에 사라진 상속자의 귀환, 서한가의 10년 비밀, 목공소에 숨겨진 증거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서리는 그 변화가 기쁘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벌가가 얼마나 흔들릴지 그녀가 신데렐라인지 공모자인지만 궁금해했다. 누구도 한 아이가 이름을 잃고 살았던 시간이나 한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믿음과 거짓 사이에 홀로 서 있었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도윤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법무팀 조사실에서 필요한 진술을 마친 뒤 서한 본사 옥상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도련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서리는 같은 시간 목공소에 있었다. 혼례상은 서한 본사에서 증거 보전 절차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고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대 위에 남은 먼지를 천천히 닦았다. 어머니에게서는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채유는 메시지로 사과 비슷한 말을 보냈다. 그때는 다들 놀라서 그랬어. 우리도 너 걱정돼서 한 말이야. 서리는 그 문장을 오래 보다가 삭제했다. 미움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미움에 매달려
자기 삶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 늦게 어머니가 직접 목공소에 찾아왔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문턱 앞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설이나 엄마가 어제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 네가 이렇게 큰일에 휘말릴 줄 몰랐잖니. 그래도 가족끼리는 풀어야지. 설이는 손에 든 천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풀고 싶은 건 내 상처예요. 아니면 엄마 체면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설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평생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늘 참는 법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이는 문을 더 열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세운 경계였다. 강민재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서한은 그를 즉시 버리듯 내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비서실을 통해 삭제 요청이 이뤄진 기록과 목공소 주변에 사람을 보낸 정황은 내부 감사에서 빠르게 확인되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만나겠다고 했다. 장소는 서한 별채였다. 20년 전 모든 일이 시작된 곳,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차가운 집이었다. 도윤은 혼자 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설인에게 먼저 말했다. 민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설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알려만 주는 거예요. 도윤은 서툴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원하면 같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제가 다녀와서 전부 말하겠습니다. 설이는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변화였다. 별채에서 만난 민재는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비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조금 움직였을 뿐이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산 사람 인생을 다 망가뜨렸으니.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형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형이 나를 계속 죽은 사람으로 두려 했던 선택입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별채 거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내려져 있었다. 그 빈 자국만 벽에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자국을 보며 낮게 웃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사진이 없는 방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죽은 아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회장님이 얼마나 아꼈는지, 네가 살아 있었다면 서한이 달라졌을 거라는 말. 나는 숨쉬는 사람인데도 늘 죽은 너보다 부족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오래 눌린 비참함이 묻어났다. 설이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왜 무너졌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형이 나를 지워야 했습니까?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에는 너라고 믿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런데 네가 목공소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알겠더라. 내가 평생 두려워한 이름이 결국 돌아왔다는 걸. 도윤은 손목에 찬 나무 장식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건 자리보다 나를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세울 수 없었다. 그의 결말은 극적인 몰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선택을 하나씩 인정해야 하는 긴 추락이었다. 며칠 뒤 신원 확인 결과가 나왔다. 강도윤은 강희준이 맞았다.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서한가 안에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은 병실에 가까운 조용한 집무실에서 도윤을 만났다. 늙은 남자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는 반가움보다 죄책감이 더 많았다. 도윤은 감정 없이 서 있는 듯 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내가 너를 지켰다고 생각했다. 믿을 사람에게 맡기고 때가 되면 찾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늦었다. 도윤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를 지킨 건 회장님이 아니라 강태식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기석 선생님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도윤에게 즉시 후계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이사회 앞에서 과거 기록을 바로잡고 강태식과 한기석의 이름을 공식 감사 보고서에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도윤은 그 약속만 받고 물러섰다. 권력은 그에게 아직 낯선 옷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서리는 도윤이 신원 확인 결과를 들고 목공소에 찾아온 날 그의 얼굴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기뻐 보이지도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긴 어둠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도윤은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확인됐습니다. 저는 강희준이 맞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야 하는 일이죠.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그런데 당신 앞에서는 축하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원목 반지를 꺼냈다. 결혼식장에서 그녀에게 끼워주려던 반지였다. 이 반지를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이건 아직 제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제 비밀만 있고 당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그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나무 안에 처음의 설렘, 속임, 보호, 상처가 모두 얽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받았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이걸 다시 낄 수 없어요. 그날의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으니까.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서리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니까. 도윤은 그날 목공소에 남아도 되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작업대 옆에 앉아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다. 서린의 아버지가 남긴 자투리였다. 그는 그것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 반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싫다고 하면 멈추면서. 서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공구함을 밀어주었다. 그럼 제대로 만들어 봐요. 대충 만들면 안 받아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그는 목공소에 와서 반지를 깎았다. 서리는 옆에서 아버지의 장부를 정리했고 두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을 했다. 침묵은 예전처럼 숨기는 침묵이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상처를 만지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도윤은 반지 안쪽에 무엇을 새길지 물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름 2개를 새겨요. 강도윤과 강희준 둘 중 하나를 지우지 말고. 도윤은 그녀를 오래 보았다. 그 말은 그가 가장 듣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상속자이기 전에 목수였고 잃어버린 아이이기 전에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서리는 그 모두를 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시간은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서한은 강민재의 권한을 정지하고 내부 기록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했다. 민재는 형사 고소와 이사회 징계를 피하지 못했지만 도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추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운 이름들을 되돌리는 겁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며 그가 정말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 그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사라지려 했겠지만 이제는 상처를 책임지는 방식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서린 역시 변했다. 목공소 재개발 계약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공방을 작은 가구, 수리 작업실로 다시 열었다. 사람들은 한때 그녀를 상속자의 아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간판에 한목공방이라는 이름을 다시 걸었다. 어머니는 몇 번 더 찾아왔고 서리는 매번 짧게 만났다.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았지만 다시 자신을 내주지도 않았다. 가족을 용서하는 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었다. 첫눈이 내리던 저녁, 도유는 완성된 반지를 가지고 목공소로 왔다. 이번에는 정장도 서한의 차도 없었다. 낡은 코트에 작업용 가방을 들고 처음 이 목공소에 왔던 그날처럼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서리는 작업대 위에 놓인 반지를 보았다. 겉면은 매끄러웠지만 완벽하게 반듯하지 않았다. 손으로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강도윤, 강희준, 한서린,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숨지 않기로 한 날. 서리는 웃다가 눈물이 났다. 도윤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같은 높이로 앉아 말했다. 이번에는 결혼해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서리는 반지를 손에 쥐고 오래 침묵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목공소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따뜻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나도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면서. 도유는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가볍고도 슬펐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훨씬 나중에 열렸다. 화려한 호텔도 서한의 이름을 앞세운 하객 명단도 없었다. 한목공방 마당에 직접 만든 의자들이 놓였고 윤 변호사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강태식과 한기석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목패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끝까지 어색했지만 이번에는 딸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모자라지 않았다. 서리는 도윤의 손에 새 반지를 끼워주며 낮게 말했다. 당신이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상속자라서가 아니라.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상속자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서리는 들었다. 오래전 닫힌 서랍에서 시작된 진실은 마침내 누군가의 권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선택으로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목수와 결혼한 불쌍한 딸도 재벌 상속자를 잡은 후 좋은 여자도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이름으로 도망치던 아이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늦게 도착한 사랑 앞에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다.